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 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네, 이틀 만에 봉합일까요? 사퇴 거부 갈등 이후 처음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화재 현장에서 만났습니다. 당정 갈등 국면, 이른바 친윤 인사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분위기였는데 특히 당 밖의 친윤 인사죠. 심평 변호사가 한동훈 위원장의 중도 확장성에 한계가 있다면서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신 변호사에게 여권 내 갈등 상황 질문해 보겠습니다. 네, 최후의 저항. 오늘 밤 미국 뉴햄프셔에서 치러지는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을 두고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세론이 커지는 가운데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가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을지 강성웅 해설위원 실장과 현 상황 들여다봅니다. 네, 그럼 두 사람의 조우가 어땠는지 대통령실부터 가보겠습니다. 윤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오늘 대형 화재가 발생한 충남 서천 특화시장 현장을 함께 점검을 했습니다. 비대위원장 사퇴 거부 등을 두고 공개적인 갈등을 겪었던 두 사람이라 관심이 집중됐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권남기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네, 이렇게 눈도 많이 내리고 있었는데 공개 갈등을 겪었던 두 사람 서로 만났습니다. 현장에서 좀 분위기 어땠습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오후 충남 서천 특화시장 화재 현장에서 만났습니다. 한 위원장이 30분가량 먼저 와 기다렸고 이후 윤 대통령이 도착했는데요. 윤 대통령을 만나자 한 위원장은 허리를 푹 숙여 90도 인사를 했고 이에 윤 대통령은 손을 내밀어 악수하는 동시에 한 위원장의 팔을 두드리며 잠깐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후 눈발이 날리는 날씨 속에 두 사람은 20분 정도 화재 피해 현장을 함께 돌아봤습니다. 점검을 마친 뒤엔 두 사람을 포함한 당과 정부 관계자들 모두 대통령 전용 열차를 이용해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대통령실은 오늘 눈이 많이 내려 혼잡해진 교통 상황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는데요. 최근의 갈등 상황과 관련해 어떤 얘기를 주고받았을지 관심이 있지만 아직 공개된 내용은 없습니다. 네, 두 사람은 사퇴 거부 논란 뒤에 정면 충돌 위기까지 갔는데 이제 봉합 단계로 봐도 되는 걸까요? 네, 오늘 만남은 지난 21일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이 한 위원장을 찾아가 윤 대통령의 불편한 심정을 전한 지 이틀 만에 이뤄졌습니다. 그동안 대통령실과 한 위원장은 김경률 비대위원 깜짝 공천을 둘러싼 이른바 사천 우려와 김건희 여사 관련 대응 문제 등을 둘러싸고 공개적으로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오늘 만남만으로도 그동안 불거진 갈등을 수습하고 봉합하자는 메시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후 지난 20년 2년과 같은 끈끈한 결속이 재현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 지배적인 해석입니다. 갈등 원인 중 하나였던 김경률 비대위원이 여전히 활동 중이고 특검이나 명품 가방 의혹 등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논란 역시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양쪽이 공세적인 메시지를 내지 않는 일시적인 휴전 상태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본격적인 공천 과정이 시작된 만큼 충돌이 얼마나 봉합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권남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을 지명했습니다.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은 오늘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형사사법개혁을 이어받아 헌법적 가치를 법무행정에 구현할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브리핑에 함께한 박 지명자는 임명이 되면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공정한 법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부 장관 지명은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달 21일 장관직에서 물러난 이후 33일 만입니다. 네, 윤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의 만남으로 갈등 봉합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어수선했던 집권 여당도 상황을 주시하는 분위기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분열하는 건 공멸할 수 있다는 우려에는 이견이 없는 만큼 확전을 자제하는 분위기지만 뇌관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국회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이준엽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전반적으로 어제랑 오늘 좀 분위기가 달라 보이는데 아무튼 두 사람 만남 전부터 여권의 분위기도 사뭇 달랐다고요? 네, 친윤 핵심인 이철규 의원이 오늘 오전에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퇴는 너무 나간 이야기라며 확전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대통령실과 한 위원장의 갈등 상황에 대해 소통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며 잘 수습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해는 금방 풀리고 또 바로 국민과 당원들을 생각하면은
전향 긍정적으로 잘 수습이 되고 또 봉합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어제 당 일각에서 나온 한 위원장 윤리위 제소 주장이나 의원총회 소집 등 강경 책임론도 하루 만에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습니다. 대표적 친윤계로 꼽히는 이용 의원 역시 비대위 운영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었지만 당내 통합이 우선이라는 판단에 따라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단은 소강 국면이지만 애초 대통령실과 한 위원장 사이 갈등을 촉발한 요인들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과 비주류 인사들 사이에선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논란을 적절히 풀지 않고는 4월 총선 승리가 쉽지 않다는 인식이 적지 않습니다. 규칙 사유는 김건희 여사한테도 일단은 피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과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 경위를 소상히 밝히는 해명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경률 비대위원의 서울 마포를 출마와 관련한 이른바 사천 논란도 갈등의 불씨입니다. 당내 일각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문제를 앞장서서 지적해온 김 위원의 거취를 정리하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공천관리위원회가 2차 회의를 통해 전략공천 기준을 논의할 예정인데 논란에 가라앉힐 만한 발표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네, 대통령과 집권 여당 대표의 갈등 민주당도 주시했을 텐데 어떻게 지금 대응하고 있나요? 네, 오늘 윤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의 만남에 대한 민주당의 반응은 아직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민주당은 최근 논란을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으로 규정하고 공세 수위를 높여왔는데요. 역대 어느 대통령도 정당 공천에 대놓고 개입한 적은 없었다며 총선 개입이 강해질수록 국민 심판 강도도 세질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실과 한 위원장의 갈등설을 한겨울 막장 드라마에 비유하며 권력을 사유화하는 대통령이나 집권 여당을 사당화하려는 대표나 50보 100보라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이 사천이든 시스템 공천이든 정당의 공천에 개입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야당은 국회 운영위원회를 단독 소집해 진보당 강성희 의원 강제 퇴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당무 개입 논란을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당무 개입 사실 여부에 따라 대통령이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 볼 수 있다고 판단하고 고발 등 법적 검토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당내 일각에선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하는 것은 물론 당무 개입이 성립하려면 실제 특정인 공천을 위한 압박이 있어야 하는 만큼 상황 파악에 주력하며 지켜보자는 주장도 있습니다. 또 대통령실과 한 위원장의 이른바 약속 대련 가능성도 제기되는 가운데 한 위원장이 실제 윤 대통령과 갈라서게 되면 정권 심판론 구도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 역시 주시하는 분위기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대통령과 비대위원장의 대결 또 이 충돌이라는 이런 것이 외형적으로는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김건희 여사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대비마마와의 대전이에요. 네, 대비마마와의 대전. 어제 뉴스큐에 나왔던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사이의 갈등의 본질은 김건희 여사 문제였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특히 이번 사안의 중심엔 이른바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이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김 여사 가방 수수 의혹. 지난해 11월 인터넷 매체 서울의 소리 보도가 발단이 됐습니다. 윤 정부 출범 넉 달 만인 재작년 9월, 김 여사가 재미교포 최재형 목사에게 300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선물 받았다면서 영상을 함께 공개한 겁니다. 아이고, 선물도 보내주시고 그래서. 아이고, 그냥. 서울의 소리와 시민단체는 윤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과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다가 지난 19일 처음으로 입장을 내놨습니다. 재미교포 목사가 김 여사 선친과 인연을 앞세워 의도적으로 접근했다면서 치밀한 기획 아래 영부인을 불법 촬영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의도적 접근, 치밀한 기획, 불법 촬영 이런 표현이 눈에 띄죠. 김 여사가 함정 취재, 즉 정치 공작의 피해자란 국민의힘 친윤 주류의 의견과 결이 비슷합니다.
하지만 여당 내에선 김 여사 리스크가 중도층 표심 공략의 악재가 될 수 있다면서 김 여사와 윤 대통령의 결자 해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더 거세졌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사실상 힘을 실었습니다. 전후 과정에서 분명히 아쉬운 점이 있고 국민들께서 걱정하실 만한 부분이 있었다 저도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희 부속실과 특별감찰관에 대한 공토 문제를 전향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네, 급기야 대통령실이 한동훈 위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하고 한 위원장 이를 거절했다고 공식 확인하는 등 양측이 정면 충돌하는 듯한 상황까지 연출됐는데요. 오늘 충남 서천 특화시장 화재 현장에서 만난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의 갈등 봉합이 나설지 아니면 당정 전면 갈라서기 국면이 펼쳐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윤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의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난 이후 양측 모두 일단은 숨고르게 들어간 분위기입니다. 봉합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에선 윤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을 언급하면서 법적 조치를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멘토로 불려온 심평 변호사는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지 오늘은 심 변호사를 연결해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이제 SNS를 통해서 여러 의견을 내고 계셨고 저희도 이제 YTN도 보도를 하고 있는데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어떤 생각 때문에 최근에 이렇게 잠도 못 주무시는 걸까요? 우리가 말이죠. 네. 운동권 정부의 강한 구심력을 겨우 벗어나서 지금 이제 그 보수 정부가 출범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대로 된 나라의 방향을 이제 겨우 잡기 시작했는데 더구나 총선이 얼마 앞으로 남지 않은 시점에서 분열의 양상을 보이니까 너무나 이 마음이 아프고 또 심란하고 그래서 잠을 못 잤습니다. 최근에 어떤 갈등 국면에 대한 좀 걱정 때문에 잠을 못 주무셨다. 잠시 뒤에 여쭤보려고 했는데 자꾸 변호사님 옆으로 화면이 나가서 오늘 마침 두 사람이 화재 현장에서 만났거든요. 그 만남 지켜보셨을 텐데 뉴스 보셨습니까? 네네. 어떤 분위기였습니까? 두 분이 만나신 것은 상당히 좋은 일이고, 네. 그러나 만남 자체로 그쳐서는 안 되겠죠. 문제의 어떤 원인을 해결하는 좀 더 적극적인 조치들이 두 분 사이에서 좀 더 진척이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네, 사실은 순서대로 하면 여기까지 오게 된 과정을 먼저 여쭤봐야 되는데 화면이 나와서 제가 먼저 여쭤봤고요. 사실은 지금 전용 열차를 타고 두 사람이 이제 서울로 올라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이 자리에서 좀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는 좀 확인이 필요한데 워낙에 또 윤 대통령 스타일을 잘 아시니까 만약에 예측을 해본다면 대통령이 이 열차 안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좀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윤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네. 리더십이 아주 강한 리더십이죠. 네. 또 그리고 또 어떤 따뜻한 그런 측면이 있으니까 네. 두 분이 오래 만나서 이야기하면은 많은 오해가 풀리겠죠. 그러나 그런 것을 또 더 나아가서 네. 이 정부의 기본적인 운영에 관한 대통령과 비대위원장 간의 어떤 합의점이 찾아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화재 현장 만남을 계기로 좀 봉합 갈등이 좀 봉합되기를 바란다는 말씀이시고 다시 좀 처음 얘기로 돌아와서 아무튼 이번에 갈등의 좀 표면적인 문제로는 공천 문제, 사천 문제로 좀 갈등이 촉발된 측면이 있지만 대체로 좀 얘기를 들어보면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본질이다 이런 게 중론이거든요. 자, 심평 변호사님께서는 법조인이시기도 하지만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저는 말이죠. 이번 한동훈 비대위원장과의 갈등이 네. 물론 명품 파우치인가 그 문제와도 관련이 있습니다만은 예. 좀 다른 측면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우선 명품 파우치에 관해서 보자면은 우리가 편견을 빼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면은 이것은 분명한 정치 공작이죠.
우선 최 목사가 네. 김 여사의 그 선친과의 인연을 강조하면서 의도적으로 접근을 했고 또 이 파우치를 구매한 것은 서울의 소리책에서 돈을 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 그 시계에 그 도청 장치를 달아서 그 도청을 했다는 것은 네. 이런 것은 뭐 저는 이런 기기가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는데 아주 전문적인 그런 자기들 그 지식을 발휘해서 그렇겠죠. 그리고 이 그 파우치를 전달하고 나서 한 1년 가까이, 1년 이상 네. 그 김 여사가 그 파우치를 들고 노느냐 그것을 그 세심하게 살피다가 결국 그것을 사용을 안 하니까 이 사건을 터뜨린 거 아닙니까? 네. 이런 그 과정으로 봐서 이것은 너무나 비열하고 더러운 정치 공작입니다. 그 점을 저는 꼭 시청자들께서 네. 국민들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그 취재 방식이나 취재 윤리에 대한 좀 문제 제기는 하고 싶으시다는 게 변호사님 생각인데, 다만 이번 그 사안을 둘러싸고 김 여사 이슈 관련해서 이제 대응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과 대통령실 이견이 있었고, 또 하나 여권 내부에서도 말씀하신 그 취재 윤리 문제와는 좀 별도로 김건희 여사가 사과해야 된다, 최소한 과정에 대한 좀 해명은 좀 있어야 된다는 게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취재윤리 위반 그런 정도로 보시는데 네. 저는 이것은 그 취재윤리가 아닙니다. 네. 이것은 그 대단히 비열한 정치 공작입니다. 그 본질을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네. 좀 더 확실히 그 인식을 하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 전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제 질문은 거기에 대한 변호사님 생각은 잘 알겠고요. 취재 윤리를 넘은 정치 공작이라고 보시는 건데, 김건희 여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좀 설명을 해야 된다, 나아가선 대통령실에 좀 대응이 있어야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네. 이 문제에 관해서 정확한 그 팩트가 예. 제시되고 나서 그것이 그 국민들한테 그 인식되고 나서 네. 만약 그래도 이것이 김 여사의 그 실책이 가담해서 그런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이 되면은 그때 그 국민들 눈높이에 맞게 이 김 여사나 또 윤 대통령께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오늘 화재 현장에서 이렇게 두 사람이 만났고 그 이전 상황까지만 봤을 때는 이번 갈등이 실전이다, 실제 갈등이라는 시각이 하나 있고, 또 하나 일종의 기획이다라는 약속대련 뭐 이런 의견이 분분한데, 변호사님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네. 어디까지나 그 갈등의 표출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기획이라기보다는 갈등이 실제로 노출된 것이다. 자, 그러면 그동안의 갈등이 좀 쌓였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예. 이 갈등의 근본에 있는 것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물론 자기는 선의로 그렇게 네. 했다고 봅니다만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또 많은 지지 세력이 모이고 하면서 의도치 않게 과도한 대선 행보를 하지 않았나, 이런 점에 관해서 네. 좀 듣고 있고요. 예. 여하튼 이런 미래 권력이 예. 현재 권력에 대항하는 대립하는 그런 형세가 조성이 된 거죠. 여기에 관해서 현재 권력은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고, 또 그것이 과도하게 대립하는 자세를 미래 권력이 취한다 그러면은 현재 권력이 더구나 네. 임기가 2년 이상 남은 3년 이상 남은 대통령으로서 그것을 용납하기는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의 과도한 대선 대응이 있었다고 보시는 거고, 미래의 권력과 현재 권력이 총선을 앞두고 충돌한 것이 노출된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걸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봅니다. 네. 또 하나 다른 이제 그래서 봤는데, 변호사님께서 한동훈 위원장을 향해서 중도 확장성이 미약하다고 언급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사퇴해야 된다. 어떤 의미인가요? 중도 확장성이 한계가 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한동훈 위원장을 향해서. 중도 화자가 있다고요? 중도 확장성. 네. 중도 확장성. 죄송합니다. 네네.
그 한동훈 위원장이 뭐 여러 가지 또 훌륭한 점이 많습니다만은 네.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그 취임하기 전에 이 여론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가장 중요한 지표가 선거에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지표는 네. 정부 지원론과 견제론의 그 차이라고 봅니다. 네. 이것이 16%로 너무나 확대되어 있었습니다. 이 갤럽의 한국 갤럽의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네. 이것이 한동훈 장관이 취임하시고 나서 3주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격차가 전혀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런 걸로 봐서 네. 한동훈 장관에 대한 아주 열렬한 팬덤 현상이라든가 또는 셀럽 효과 이런 것들이 네. 이 강성 지지층 안의 한 30% 정도 되는 강성 지지층 안의 그런 열렬한 찬성이 아니었던가 이런 점에서 네. 한동훈 위원장이 갖는 중도 확장성의 한계가 분명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은 한동훈 위원장이 취임할 당시에 많은 분들이 우려했던 것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한동훈 위원장이 비대위원장 출범하고 나서 강성 지지층한테만 이른바 셀럽으로서 호소했다는 측면이 좀 아쉽기 때문에 중도 확장성이 미약하다라고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만약에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이 아니라면 여당 총선을 왜냐하면 변호사님께서 다른 인물이 필요하다고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그럼 지금 이 시점에서 누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장점을 가졌는데 네. 한동훈 위원장은 검사 출신으로서 아직 충분한 정치인으로서의 경험을 쌓지 못했습니다. 예. 그런 분이 이 중도 확장성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좀 더 다른 분의 조력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조력이라고 하면 어떤 역할일까요? 이를테면 선거 국면인데. 저로서는 공동 비대위원장을 한 분을 더 세운다든지 이건 저희 극히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공동 비대위원장. 예. 아니면은 네. 선거대책위원장을 중도 확장성을 가진 분으로 임명을 해서 위촉을 해서 보완하면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네. 그건 저희 너무나 개인적인 의견이라서 좀 그렇습니다. 네, 신 변호사님의 개인 의견을 전제로 일단은 공동 비대위원장을 세우는 방안이 하나 있고 또 선관위원장이라고 하셨나요? 네, 선관위원장으로. 위원장. 네. 예. 선거대책관리위원장이 필요하다는 말씀. 지금 사실 음성이 좀 잘려서 제가 끊겨서 좀 못 들었는데 다시 한번 밖에서 확인해서 저한테 알려주시고 변호사님 말씀을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왜냐하면 중도 확장성이 부족한 한동훈을 도울 공동비대위원장 어떤 좀 인물이 되면 될까요? 구체적으로? 부분을 제가 못 들었습니다만은. 네, 한동훈 위원장을 뒷받침할, 보조할 인물이 필요하다면 공동 비대위원장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성격의 인물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그렇죠. 예. 중도적 성향을 가진 확장력 가진 분이 선대위원장으로 위촉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한동훈 위원장 체제로 그대로 간다면 민주당에선 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어떻게 대응을 할까요? 민주당에서 말씀입니까? 네, 한동훈 체제로 그대로 간다면 민주당에선 좀 어떤 좀 속내가 있을까요? 유리할까요? 이 민주당에? 민주당은 말이죠. 일반적 예측도 그렇고 네. 아마 그럴 겁니다. 이 공천 국면이 수습되면은 이 많은 사법 리스크를 안으신 이재명 대표가 네. 사퇴를 하고 예. 참신한 인물로 비대위원장을 내세울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이재명 대표가 공천 국면을 털어내고 끝나고 나서 다른 비대위원장이 등장할 수 있는데 그 인물이 참신한 인물이 되면 지금의 한동훈 위원장과 대비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런 분이 예. 만약에 민주당에서 내세운다 그러면은 한 위원장으로 봐서는 더욱 역부족이죠. 그렇군요. 그럼 변호사님은 민주당도 결국은 비대위 체제로 간다고 예상하고 계시는 거군요.
제 예측뿐만 아니고 민주당에서 벌써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간다고 저는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디선가 이제 대통령 멘토라는 말을 이제 좀 부정하기도 하셨습니다. 아무튼 여전히 언론에선 멘토로 좀 별칭이 붙고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SNS를 통해서 국정 비판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최근에 변호사님 게시물에 또 대통령이 좋아요를 새벽에 누르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는 별다른 의미를 두지는 않습니다. 저는 윤 대통령이 취임하시고 나서 네. 저 스스로 모든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윤 대통령의 멘토라는 말은 더욱이 가당치 않습니다. 네, 멘토란 말은 가당치 않고. 자, 그런데 만약에 이제 큰 의미는 두지 않으셨습니다만 어쨌든 그 슬픔의 의미란 글에서 이제는 나의 때가 지나갔다, 헛헛한 발걸음 이런 어떤 글귀가 있었고 거기에 좋아요를 누르면서 이제 여러 설왕설래가 있었던 거거든요. 만약에 이제 우리가 한번 예상을 해본다면 왜 누르셨을까요? 저는 딴 것보다도 네. 윤 대통령께서 그때까지 심사 고심을 하시면서 네. 잠을 주무시지 않았다는 것이 또 너무 마음이 아프고요. 또 윤 대통령을 봐서 제가 대선 기간 중에 자주 그렇게 심야에까지도 우리가 연락을 하고 했죠. 네. 윤 대통령께서 그런 어떤 면에서 아름다운 추억이죠. 그 추억을 생각하시면서 그 시에다가 좋아요 누르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추측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히려 새벽에 좀 깨어있는 대통령을 걱정하는 말씀까지 들어봤고요. 어떻습니까? 이제 저희가 아마 속보가 들어오면 서울로 이제 올라왔고 그동안 이제 그 시간 동안 열차에서 두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아마 나중에 속보를 통해서 알 수도 있을 텐데 자, 여권의 지금 최근의 갈등 이후 지금 오늘 이후 상황을 좀 조언을 한다면 어떻게 좀 갈등 국면을 풀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 사태의 원인이 무엇이냐? 여기 관해서 네. 양측에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봐야 되겠죠. 예. 우선 무엇보다도 한 위원장은 이 대선에 관한 욕심을 조금 자제를 하시면서 이 전체적인 국면을 위해서 자기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느냐? 가령 선대위원회를 발족을 시킨다고 그럴 적에 자기하고는 좀 성향이 다르더라도 중도 확장성을 가진 분을 미쳐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든지 네. 하나의 대의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시키는 그런 측면을 보여야 자신에게 정치적 장대가 있습니다. 그런 점을 한 위원장이 아무쪼록 명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국면에서 아까 놓친 질문이 있는데 김경률 비대위원의 어떤 거취를 정리하라 이런 주문도 있는데 김경률 비대위원의 어떤 거취는 어떻게 좀 정리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정리가 필요할까요? 아니면 현 상황을 유지해야 될까요? 위원장의 거취요? 김경률 비대위원의 거취. 김경률 비대위원. 김경률 비대위원요? 예, 예. 제가 이런 말을 그런 자격은 없습니다만은 네. 김경률 의원이 어떤 뜻으로 그런 말을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통령 내분에 대해서 그런 막말을 하고 그런 거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는 인간적인 예로 봐서도 그리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국회에는 출마하시더라도 네. 비대위원은 사퇴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네, 출마를 하더라도 지금의 비대위원 자격에 대한 좀 고민은 필요하다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혹시 시간 여유가 있다면 오늘 어렵게 연결했는데 제3지대의 어떤 움직임까지 듣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만은. 네, 제3지대 분위기까지 마무리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예. 저는 지금 우리 이번 총선은 상당히 낯설고 이상한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두 거대 정당이 모두 이 자신의 강성 지지층에만 호소하는 그런 선거 전략을 취하고 있거든요. 현재로서는. 그래서 얼마 전에 끝난 대만의 총통 또 의회 선거에서 제3지대가 도약을 했죠. 네. 그것이 우리 이번 총선에서도 나타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3지대가 분명한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시청자 여러분께 뉴스 인물을 연결하려다 보니까 이제 화상 연결을 통해서 변호사님 연결했는데 중간에 좀 음성이 좀 끊긴 점 이런 거는 또 시청자 여러분의 양해를 구하기로 하고 오늘 좀 어렵게 연결했습니다만 여러 말씀 들었습니다. 심평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제가 서울로 이제 돌아오는 과정, 그리고 속보가 들어올지도 모른다고 했는데 아까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화재 현장에서 만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서울에 도착했다는 속보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어떤 메시지가 있을지 좀 주목이 되고 있는데 혹시 현장에 목소리가 준비되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런 말씀 서로 다 전에 다 이렇게 언론 통해서 보도된 것이고요. 그런 말씀보다는 저희가 민생 지원에 관한 얘기를 서로 잘 나눴습니다. 사퇴 관련해서는 뭐 김경률 비대위원의 뭐 사퇴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한 언급은 없으셨나요? 그런 얘기 서로 없었고요. 그런 얘기를 서로 만나서 대통령님 뵙고 하진 않죠. 서로. 그러니까 저희는 뭐 민생 지원과 관련한 얘기를 나눴고요. 결국 정치는 민생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민생에 관한 여러 가지 지원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설적인 말씀을 많이 하셨고 제가 잘 들었습니다. 두 분 만나신 걸로 그럼 갈등이 좀 미합이 됐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저는 대통령님에 대해서 깊은 존중과 신뢰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그게 변함이 전혀 없습니다. 대통령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민생을 챙기고 국민과 이 나라를 잘 되게 하겠다는 생각이 같고 그거 하나로 여기까지 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말씀을 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뭐 지금보다 더 최선을 다해서 4월 10일에 국민의 선택을 받고 이 나라와 우리 국민들을 더 잘 살게 하는 길을 가고 싶습니다. 그 여자 명품백 네, 화재 현장을 나란히 방문을 했고 같은 열차를 타고 대통령과 같은 열차를 타고 서울역에 조금 전 도착한 한동훈 위원장의 목소리를 바로 들어볼 수가 있었는데 간단히만 좀 정리해드리면 대통령과 민생 지원에 관한 얘기를 잘 나눴다는 말이 하나 있었고요. 또 대통령을 만나서 김경률 비대위원의 사퇴와 관련해서 얘기하지 않았다. 이번 갈등 국면의 하나의 이제 줄기가 김경률 비대위원의 사퇴 관련한 이제 문제인데 공천 관련한 사천 논란이었죠. 사퇴 관련해선 얘기하지 않았다. 발언이 있었고 대통령에 대해서 존중과 신뢰의 마음은 변함이 없다. 민생을 챙기고 나라 잘 되게 하겠다는 생각이 같다. 사실 좀 원론적인 얘기였고 진짜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는 아직은 좀 소개하지 않고 있는데 이번 갈등과 관련해서 정말 봉합으로 갈지 아니면 다시 또 갈등이 확장될지는 조금 더 메시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조금 더 정리가 되면 여러분께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무튼 화재 현장 점검을 하고 나서 복귀한 한동훈 위원장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북극 한파가 이틀째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폭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한파 또 눈 전망 들어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네, 김민경입니다. 네, 종일 영하권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서울 최저기온은 영하 14도, 체감온도는 무려 영하 21.7도였습니다. 러시아 모스크바, 중국 베이징보다도 더 추웠습니다. 낮 기온도 대부분 영하권에 머물렀습니다. 서울 영하 8.2도, 대전 영하 6도, 광주 영하 3.4도, 대구도 영하 2.1도였습니다. 당분간 영하 10도 안팎의 한파가 이어집니다. 서울 기준 내일 영하 12도, 모레도 영하 11도까지 기온이 떨어지겠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한파가 금요일 아침까지 이어지겠다며 저체온증과 동상등, 한랭질환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네,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폭설이 계속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재 전북 서해안과 광주광역시, 제주 산간에는 대설경보가, 충남 서해안과 전남 서해안, 제주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대설주의보가 발령 중입니다. YTN 재난보도 시스템 이다스 화면 보면서 실시간 눈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어제부터 30cm에 달하는 폭설이 쏟아진 제주 산간, 영실입니다. 온통 흰 눈으로 뒤덮인 가운데 지금도 계속해서 눈이 날리고 있습니다. 쌓인 눈이 얼면서 1100도로와 516도로 등 주요 산간도로는 통제됐습니다.
다음은 대설경보가 발령된 전북입니다. 호남선 하북 육교 부근인데요. 주변이 온통 하얀 눈으로 덮여 있는 가운데 계속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다행히 도로는 눈이 녹았지만 기온이 낮아 도로 위 살얼음이 있을 가능성이 커 평소보다 속도를 낮춰 운행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까지 눈이 더 이어지겠는데 제주 산간에 최고 50cm 이상, 호남 서해안에도 많게는 20cm가 넘는 폭설이 쏟아지겠습니다. 또 충남 서해안과 제주 해안에는 3에서 10cm, 충청 내륙에도 1에서 7cm의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이번 눈은 습기를 잔뜩 머금은 무거운 눈입니다. 도로 살얼음뿐 아니라 시설물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문화생활과학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네, 한파와 대설로 전국에서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오늘 오전에 공개한 자료를 보면 이번 한파와 대설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전 11시 기준 항공기 122편이 결항이 됐고 군산과 어청도, 제주와 해남, 우수영 등을 오가는 71개 항로, 여객선 93척이 통제됐습니다. 제주와 충남 등 도로 10곳도 통제 중입니다. 서울과 인천, 경기 등에서 수도 계량기와 수도관 등 수도시설 동파가 58건 발생했다 복구됐습니다. 설악산과 무등산, 내장산 등 8개 국립공원, 144개 탐방로도 진입이 제한됐습니다. 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도로 결빙에 따른 교통사고가 잇따를 것으로 우려됩니다. 특히 도로 위의 살얼음, 이른바 블랙 아이스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겨울철 안전운전 수칙을 엄윤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캄캄한 새벽, 승용차와 트럭 등이 뒤엉켜 있습니다. 도로 위에는 사고로 부서진 차량 잔해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지난 4일 세종시 다리 두 곳에서 30여 대 연쇄 추돌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어렵다 생각을 못하고 사고 난 거 보고 제동을 잡았는데 쭉 미끄러지면 사고 났고 내려서 보니까 완전히 다 빈박길이더라고요. 지난 9일에는 제2중부고속도로에서 차량 20여 대가 잇따라 추돌하면서 7명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두 사고 모두 도로 살얼음, 이른바 블랙아이스가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최근 5년 동안 도로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분석해보니 80% 가까이가 12월과 1월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통사고 치사율도 사고 100건당 2.30으로 도로가 얼지 않았을 때보다 더 높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겨울에는 터널이나 급커브 구간 등 결빙에 취약한 구간에서 평소보다 더 긴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꽁꽁 얼어붙은 도로의 경우 제동거리가 일반 도로보다 2배 이상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평상시보다 30% 한 50%를 줄이셔야 되고, 근데 또 하나는 블랙아이스가 있을 경우에 브레이크를 밟는다고 해서 이게 안전하지 않아요. 더 위험할 수 있어요. 브레이크를 아주 나누어서 착착착착 하고 연속적으로 밟는 거. 될 수 있으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좋지만 운전을 해야만 한다면 운행 전 타이어 공기압이 적정 수준인지 점검하고 가능하면 겨울철 전용 타이어를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또 수시로 날씨를 확인하고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을 미리 파악해 조심스럽게 운전하면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네, 전국이 북극 한파로 꽁꽁 얼어붙은 가운데 오늘 추위가 절정에 달할 전망입니다. 몸이 절로 움츠러드는 추운 날씨에도 칼바람을 맞으며 바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임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파란색 외투를 입은 주차 요원이 안전고가를 치우며 교문으로 들어서는 차량을 향해 손인사를 합니다. 두툼한 장갑에 귀마개와 모자, 마스크까지 쓰고 단단히 무장했지만 한자리에 계속 서 있다 보면 금세 온몸이 얼어붙습니다. 영하 막 15도 이하로 내려갈 때도 있건데요. 이때는 좀 많이 춥습니다. 추울 때는 옷을 좀 겹겹이 입고 나와야 됩니다. 내복도 입고 이제 옷도 이제 속에 또 끼어 입고 하면은 8차선 도로에 출근길 차량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밀려듭니다. 경찰관이 빨간 경광봉을 흔들며 교통 흐름을 정비합니다. 호루라기를 부느라 드러낸 얼굴에 불어닥치는 칼바람이 매섭습니다. 좀 장시간으로 근무할 때도 많거든요. 그럴 때는 정말 5분만 서 있어도 정말 아무리 저희가 방한장구를 끼고 있더라도 정말 추울 때가 많거든요.
아무래도 이 두꺼운 장갑을 끼고 있으니까 뭐 무전기 잡는 거라든가 아니면 가끔씩 뭐 터치 그런 것도 있고요. 문이 닫힌 덕수궁 대암문 앞, 한 외국인이 주변을 두리번거리자 빨간 외투를 입은 관광 안내사가 다가갑니다. 한파에도 서울 곳곳 관광 명소에서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찾아다니며 맹추위와 싸우는 게 일상입니다. 공기가 이제 목 쪽으로 들어올 때가 가장 춥거든요. 그래서 목을 항상 보호해주는 게. 시장 상인이 양손을 방한토시 안에 모은 채 발을 동동거립니다. 살을 내는 듯한 추위에 전통시장 상인들의 시름은 더 깊어집니다. 당장 몸을 파고드는 날선 바람보다 가뜩이나 줄어든 손님이 더 뜸해질까 걱정입니다. 시장은 또 항상 언제 손님이 올 줄 모르니까 밖에서 대기하는 상태로 뭐 이렇게 두툼하게 입고 있어도 상당히 춥네요. 춥고 또 추운 만큼 또 이 소비가 좀 더 줄는 것 같아요. 생업 전선에선 이들에게 더욱 가혹하게 느껴지는 동장군의 기세는 이번 주 내내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한랭 질환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사망자도 계속 나오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질병관리청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현황을 보면 지난달 1일부터 이달 21일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한랭질환자는 237명이고 추정 사망자는 7명입니다. 특히 야외뿐 아니라 실내에서 발생한 경우도 67명으로 전체 28%를 차지했는데 대부분 집이나 건물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대별로는 80세 이상이 29.5%로 가장 많았고 60대와 50대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어젯밤 11시 10분쯤 충남 서천군 서천읍 서천수산물 특화시장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인근 소방서 인력과 장비까지 모두 동원하는 대응 2단계를 발령해 진화 작업을 벌여 2시간 만인 오늘 새벽 1시 15분쯤 큰 불길을 잡은 뒤 오늘 아침 8시쯤 잔불까지 모두 껐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건물 1개 동과 그 안에 입점한 점포 227곳이 모두 불에 탔는데요. 대목인 설을 앞두고 발생한 화재로 큰 피해를 본 시장 상인의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지금 저희는 직업을 다 잃게 됐어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막막하기만 하죠. 명절 장사하려고 이 집 저 집 다 할 거 없이 건어물이며 사러며 많이 싸는 상태죠. 그 규모는 이제 저희들은 예산할 수가 없고 저희 한 집만 같은 경우도 이제 화로 고깃값만 해도 한 2천만 원 정도 돼요. 정부에서도 최대한 저희 이제 생계가 달려 있는 곳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이렇게 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믿고 이제 기다리는 수밖에 없겠죠. 행정안전부는 오늘 정부 세종청사에서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23개 관계기관과 회의를 열어 전통시장의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했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전통시장 화재는 모두 526건 발생을 했고 1명이 숨지고 39명이 다쳤습니다. 화재 원인으로는 누전 등의 전기적 요인이 44.8%로 가장 많았고 부주의 30.1%, 원인 미상 9.7%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한경 본부장은 지자체를 중심으로 관할 전통시장의 화재 예방 실태를 전수 점검하고 점검 지적사항은 설 연휴 전인 2월 초까지 보완하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오전 8시 50분쯤엔 강원도 삼척시 원더급 한 음식점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80대 여성 김모 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불은 1층 주방 25제곱미터와 주방 기구를 태우고 10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주방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화재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오전 10시 40분쯤엔 서울 사당동 4층짜리 빌라 3층 한 세대에서 불이 나 40분 만에 꺼졌습니다. 불이 난 집에 있던 30대 여성 등 2명이 연기를 마시면서 병원으로 갔고 주민 7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소방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모두를 움츠리게 하는 북극 한파에 맞서기 위해서 난방기구 이것저것 작동시키신 분들 많을 겁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잊지 말아야 하는 것, 바로 불조심이죠.
자, 지난 5년 동안 어떤 난방기구에서 화재가 많이 발생했는지 살펴봤더니 열선과 화목 보일러가 모두 1,400건 이상이었고요. 전기장판 그리고 전기 히터 관련 화재도 각각 1,100건이 넘었습니다. 소방청도 난방기구 사용 안전 수칙을 발표하고 주의를 당부했는데요. 먼저 잠자고 있던 난방기구를 다시 꺼내서 사용할 때 전선이나 열선이 끊어지지 않았는지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하고요. 요즘 전기장판 아마 많이 사용하실 겁니다. 이 전기장판 위로 이불을 너무 겹겹이 덮으면 온도가 설정한 것보다 훨씬 높게 올라서 화재의 위험도 그만큼 더 커집니다. 특히 라텍스와 함께 사용할 때는 더욱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사용하지 않는 난방기구의 플러그 꼭 뽑는 습관 들이시고요. 외출할 때는 전원을 끄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또 잘 마르라고 빨래를 난방기구 주위에 두는 분들도 계시죠. 절대 금물이고요. 라이터와 같은 인화 물질도 주변에 두지 말아야 합니다. 또 문어발 콘센트도 화재를 부를 수 있는데요. 전문가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다용량, 즉 여기에 전기가 10개가 흘러갈 수 있는 건데 거기다가 10개, 20개, 30개를 쓴다라고 하면 과열이 생기는 거고 거기서 열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화재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기서 또 스파크도 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전격 용량만 지켜주신다 하더라도 많은 부분 예방이 가능합니다. 네, 또 주거 취약 지역에서는 불이 붙기 쉬운 소재로 지은 가건물이 많다 보니 해마다 이맘때면 화재에 대한 불안감이 더 클 수밖에 없겠죠. 실제로 서울 구룡마을에서는 지난해 1월 설 연휴를 앞두고 발생한 화재로 주택 60채가 타면서 60여 명이 삶의 터전을 잃기도 했습니다.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이들 지역의 난방 대책, 또 안전 등을 함께 관리하는 게 필요해 보이는데요. 또 각자의 집과 일터 등에서 난방기구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게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나기의 지름길입니다. 네, 거의 50년 전 일이네요. 이른바 검은도 간첩단이란 누명을 쓰고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일가족이 뒤늦게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피해자 측은 환영한다면서도 국가가 아직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1977년 전남 검은도에 살던 일가족 5명은 간첩활동을 돕고 입북을 모의했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고 오진옥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감옥에서 암을 얻은 가장은 마지막 순간 형 집행이 정지됐지만 결국 누명을 벗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후 남겨진 가족들이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는데 2022년 9월 사법부는 처음부터 이들에게 죄가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첫 유죄 판결 직후 대통령이 10번 바뀌었을 만큼 긴 시간이 흐른 뒤였습니다. 재심 재판부는 유죄 증거로 쓰인 자백 등이 수사기관의 불법 구금과 가혹행위에 의한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을 낭독한 재판장은 직접 국가폭력에 고통당하고 희생당하신 분들께 사법부 구성원으로서 사죄한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법원은 이어 위법한 구금으로 가족들이 받은 피해도 국가가 보상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어린 나이에 수년 동안 옥살이했던 막내딸을 비롯해 남겨진 가족 14명은 모두 합쳐 27억 원을 배상받게 됐습니다. 무려 46년 만에 첫 보상이 이뤄졌지만 피해자 측은 아직도 남은 숙제가 많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받았음에도 손해배상 소송에선 국가가 여전히 강압 수사가 있었다는 걸 증명하라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겁니다. 민사로 가면은 아무 기관도 자기들이 불법 행위를 인정을 하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 너를 뭐 고문한 걸 다 네가 입증을 해봐라. 뭐 우리는 아무것도 인정 못한다. 검은도 간첩단 사건 피해자들의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 다음 기일은 오는 3월 6일에 진행됩니다. YTN 김철입니다. 네, 체감온도가 영하 20도까지 떨어진 강추위 속에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밤새 2만 배가 넘는 절을 올렸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2요구안은 상정되지 않았지만 유가족들은 즉각 공포를 촉구하면서 호소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윤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라색 옷과 목도리를 갖춘 유가족들이 무릎을 꿇었다가 일어서기를 반복합니다.
체감온도 영하 20도로 떨어진 매서운 추위에도 종소리와 함께 차디찬 바닥에 얼굴을 숙입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하루빨리 공포하라고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특별법에 대한 거부권을 대통령에 건의한 여당에 유가족들은 반발했습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부권을 쓸 건지 말 것에 대한 것들을 만약에 심의를 하게 된다면 분명하게 그런 잘못된 판단을 하지 말아 주시기를. 특별법 공포를 염원하는 유가족들의 절은 날이 밝도록 밤새 릴레이로 이어졌습니다. 유족들의 간절한 기도는 밤을 새워 국무회의가 시작하기 직전까지 19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이태원 참사로 숨진 159명을 기리는 뜻으로 15,900배를 목표로 삼았는데 이를 훌쩍 뛰어넘은 22,000배를 넘길 때까지 절은 끊기지 않았습니다. 아까 절하면서 아이에게 맹세를 했습니다. 너희들은 이제 좋은 곳으로 가라. 남아있는 부모님들이 열심히 투쟁을 하면서 좋은 사회로 만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 유가족들은 앞으로 대통령실 앞에서 오체 투지를 계획하는 등 차디찬 한파 속에도 특별법을 향한 호소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오다 숨진 고 이성균 씨 관련 수사정보 유출 의혹에 대해 경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씨 수사를 맡았던 인천경찰청, 또 수사 내용을 비교적 자세하게 보도했던 인터넷 언론사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박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7일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던 배우 이성균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되자 경찰 수사를 두고 논란이 계속됐습니다. 구체적 물증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이 수사 정보를 외부에 흘렸다는 겁니다. 모든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이 참여했고 진술을 영상 녹화하는 등 적법 절차를 준수하며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일부에서 제기한 경찰의 공개 출석 요구나 수사사항 유출은 전혀 없었습니다. 수사를 지휘한 인천경찰청장의 해명에도 비판의 목소리가 사그라지지 않자 결국 인천경찰청은 지난 15일 경기 남부경찰청에 스스로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수사 공정성을 위해 자체 조사가 아닌 인근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꼭 일주일 만에 경기 남부경찰청은 인천경찰청 마약수사계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7시간가량 압수수색을 집행한 경찰은 수사 자료를 비롯해 사건을 담당했던 직원들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사 내용을 비교적 자세히 보도했던 인터넷 언론사 한 곳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고 이성균 씨 마약 투약 의혹 수사 당시 경찰 내부 수사 문건을 입수해 보도한 곳입니다. 경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 등을 바탕으로 유출 경위를 파악하는 데 주력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에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마약 투약을 빌미로 이 씨를 협박해 3억 5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유흥업소 실장과 전직 배우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우 유아인 씨가 두 번째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혐의에 과장된 부분이 많다는데 어떤 부분을 부인하는 거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법정에서 밝히겠다고만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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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시고요. 공표하신 건 다 부인하시는 거예요? 네, 법정에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판인데 한 말씀 해주세요. 여기까지입니다. 네, 재판에 들어간 유아인 씨, 수면 마취제에 의존했던 건 사실이지만 모두 의사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유 씨 측은 오늘 공판에서 대중으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는 삶을 살면서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아 수면 마취제에 의존하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가족 명의로 수면제 일종인 스틸록스를 구매한 사실도 인정하며 유 씨가 처방전을 제시해 약사에게 구매한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대마 흡연은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지인에게 권유하거나 수사와 관련해 지인들에게 증거를 없애도록 한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메이저리거 김하성, 류현진 선수를 협박해 수억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임혜동 씨가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모레 오전 10시 30분 공동공갈 혐의를 받는 임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합니다. 공동공갈은 2명 이상이 위력을 행사해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범죄로 경찰은 김하성 선수의 전 에이전트 팀장 A 씨가 임 씨와 범행을 함께 저지른 게 아닌지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 씨는 지난 2021년 서울 강남의 술집에서 김 씨와 다툰 뒤 합의금으로 4억 원을 받고도 추가로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습니다. 청량리 4구역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담당 구청 전현직 과장급 공무원이 비리에 연루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구청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재개발 사업 과정에 관여한 동대문구청 소속 공무원 최모 씨와 전 동대문구청 공무원 양모 씨는 최근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로 입건돼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청량리 4구역 재개발 공사에 앞서 무허가 건물을 사들여 분양권을 얻고 오피스텔을 아파트로 바꿔 분양받는 등 재개발 추진위원회로부터 특혜를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최근 공사비와 인건비가 크게 오르면서 정비사업장 곳곳에서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분쟁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사비 세부 산출 내용을 포함하는 표준 계약서를 마련했습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재작년 공사비 증액 문제로 반년 동안 공사가 중단된 둔촌주공 아파트입니다. 이 기간 사업비는 1조 원 이상 늘었고 입주 시기도 2년 정도 늦어졌습니다. 올해도 공사비가 크게 오르면서 정비사업장 곳곳에서 제2의 둔촌주공 사태 재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 대조 1구역은 조합이 시공사에 1년치 공사비 5,800억 원을 지급하지 못해 새해 벽두부터 공사가 중단됐고 잠실 진주아파트, 서초 방배 삼익아파트 등 시공사와 조합 간 공사비 갈등을 겪는 사업장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분쟁을 최소화하고 정비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표준 계약서를 마련했습니다. 우선 계약서에 공사비 총액뿐만 아니라 세부적인 공사비 산출 내역서를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또 설계 변경으로 공사비를 조정해야 할 때 단가 산정 방법을 세부적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물가 변동이 반영돼야 할 때는 소비자 물가지수 변화율이 아닌 국가계약법에 따른 지수 조정률 방식을 적용해 건설공사 물가를 보다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공사비가 일정 비율 이상 늘어날 경우 검증을 받도록 하고 조합총회에서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분쟁이 발생할 경우 도시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했습니다. 조합원들의 입장에서도 설계 변경이나 물가 변동 등에 따른 공사비 책정이 투명해질 수 있고 건설사 입장에서도 공사계약 이후에 주요 자재에 대한 물가 반영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이번에 마련된 표준계약서 체결은 현장에서 의무가 아닌 권장사항이라는 한계도 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네, 호남과 충청 지방에 많은 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눈은 물기를 많이 머금어 무거운 이른바 습설입니다. 네, 폭설이 계속되면서 비닐하우스를 비롯한 시설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이틀 내내 쉴 새 없이 쏟아진 눈으로 온 세상이 하얗게 뒤덮였습니다. 주민들은 동이 트자마자 빗자루와 넉가래로 밤새 쌓인 눈을 치웁니다. 아무리 치우고 치워도 계속 쌓이는 눈에 길이 얼어붙어 행여나 넘어질까 봐 걱정입니다. 넘어지면 안 좋지. 여기 보면 노약자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은
그 힘이 없잖아, 다리가. 그래서 까딱하면 넘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이 불편하죠. 도로에서는 제설 차량이 쉼없이 달리며 눈을 도로 밖으로 밀어냅니다. 빙판길에 눈보라까지 겹쳐 차들은 제 속도를 내지 못합니다. 계속된 폭설로 이렇게 비닐하우스에도 눈이 쌓이고 있습니다. 수분을 머금어 무거운 눈인 습설이 지속해서 내리면 구조물이 주저앉거나 무너질 수 있어서 우려됩니다. 많은 눈에 강한 바람, 높은 파도까지 겹치면서 바닷길과 하늘길 운항도 통제가 잇따랐습니다. 또 지리산 자락인 전남 구례 성삼재 등 산간도로와 무등산, 월출산 탐방로도 막혔습니다. 최근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산한 전라남도는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강추위에도 소독시설이 잘 작동하는지 점검에 나섰습니다. 소독시설들이 동파가 되거나 얼어서 작동이 안 되니까 AI 관련 대책을 확실하게 그 부분 지역별 좀 점검을 잘해요. 많은 눈도 문제지만 최저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을 오가는 것도 걱정거리입니다. 기상청은 수도 계량기와 노출 수도관, 보일러 등 보온 상태를 점검하고 동파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네, 제주에도 많은 눈이 쏟아졌는데요. 제주공항은 폭설과 강한 바람에 항공기 400여 편이 무더기 결항하면서 2만 명 넘게 제주에 발이 묶였습니다. 네, 주민들도 종일 내린 눈에 불편을 겪었습니다. 고재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공항이 몰아친 눈보라에 갇혔습니다. 제설차들이 바쁘게 활주로와 유도로에 쌓인 눈과 모래를 치웁니다. 제주공항은 제설 작업으로 오전 한때 활주로가 폐쇄되는 등 항공기 운항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사전 결항을 포함해 제주공항 출도작 항공편 수백 편이 무더기 결항했습니다. 항공기가 뜨지 못하자 2만여 명이 꼼짝없이 제주에 발이 묶였습니다. 공항 대기실은 표를 구하려는 승객들로 북새통을 이루지만 빨라야 목요일 항공권이 최선입니다. 비행기를 다시 예매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내일 거도 없고 해서 이제 목요일 날 오후 거를 이제 예매를 한 상태예요. 겨울에도 눈이 잘 쌓이지 않는 제주 해안 지역에도 밤새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체감 기온도 영하 10도 가까이 떨어지는 강추위에 도로가 얼어 출근길 시민들은 버스를 택했습니다. 남편이랑 같이 출퇴근하는데 오늘은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각자 알아서 버스 타고 가기로 했어요. 대설경보가 내려진 한라산에는 30cm가 넘는 눈이 쌓였고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인 해안 지역에도 5cm 안팎의 눈이 내렸습니다. 이 때문에 천백도로와 516도로 등 주요 산간도로는 차량 운행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강풍과 폭설 때문에 건물 외벽이 날리거나 눈길 교통사고 등 수십 건의 신고가 소방에 접수됐습니다. 기상청은 수요일 새벽까지 매우 강하고 많은 눈이 내리겠다며 시설물 안전과 교통사고 등 피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네, 여성들에게는 달성 불가능한 승진 기준을 제시한 사업주에게 시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승진 심사에서 여성 직원들이 충족할 수 없는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간접 차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상반기 국내 한 기계 제조 판매업체 승진 심사에서 여성 직원 2명은 모두 탈락하고 남성 직원 4명 중 3명은 과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승진에 탈락한 여직원 2명은 3년간 인사평가 평균이 영업관리직 남성 직원보다 같거나 더 높았고 근무 기간도 길었습니다. 사업주는 탈락한 여직원 2명의 입사 경로나 업무 확장성의 차이를 볼 때 관리자 역량이 부족했다고 설명했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승진 탈락한 여직원 중 1명과 비슷한 시기 동일하게 고졸 채용으로 입사한 남성 직원들은 이미 과장급으로 승진한 상태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회사 승진심사 과정에 간접 차별이 있었다며 사업주에게 승진심사를 다시 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회사에서 직접적인 영업활동을 하는 영업관리직은 모두 남성이고 그렇지 않은 영업지원직은 모두 여성 직원인데 영업직만 채울 수 있는 매출 점유율이나 채권 점유율을 승진 기준으로 평가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영업 지원직에 속한 여성들로서는 달성할 수 없는 승진 기준을 설정해 놓은 겁니다. 이 회사의 직원 전체 성비를 봐도 남성 88.1%, 여성 11.9%로 큰 차이가 있는데 과장급 이상은 남성 96.7%, 여성은 3.2%대로 더욱 격차가 컸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겉으로는 남녀 동일하게 처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성이 승진 심사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보이지 않는 차별을 지적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성별에 관련 없이 중립적 기준으로 보이지만 실제 이 회사에서 일해왔던 그런 영업 지원직 부분을 담당하던 여성들이 그런 점수가 실제로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고, 이번 판정은 남녀 고용평등법이 시행된 이후 내려진 두 번째 시행명령으로 사업주가 따르지 않으면 1억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희귀질환 환자들의 진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권역별로 희귀질환 전문 의료기관 17곳이 지정이 됐습니다. 서울에선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4곳과 경기 인천권에선 분당 서울대병원 등 3곳이 선정이 됐고 나머지 지역에서도 한 곳이 지정이 돼 비수도권 지역 환자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이들 병원은 앞으로 3년 동안 권역 내 희귀질환 관리를 담당하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희귀질환 조기 진단을 지원하는 등 책임 의료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의약품을 다루는 의료인이 이를 몰래 빼내거나 오남용이 의심되는 사건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의료인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의약품 관리에 대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용성 기자입니다. 최근 전주에서는 현직 간호사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주변에서는 주사기와 고위험 약물이 함께 발견됐는데 병원에서 유출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배우 유아인 씨에게 프로포폴을 불법 처방하다 재판에 넘겨진 의사들 가운데 일부는 자신들도 직접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른 사람 명의로 처방하거나 쓰고 남은 것들을 모아 빼돌렸을 것으로 의심됩니다. 지난 4년 동안 프로포폴 사용 후 잔량이 없다는 보고는 2,677만 건에 이릅니다. 기록들을 사실은 철저하게 다 남겨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것들로 인해서 지금 프로포폴이 오남용이 될 수 있는. 지난해 말에는 마약류 의약품 174만 개가 의료기관이 폐업한 뒤로 행방을 알 수 없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의약품 대부분이 다른 사람도 아닌 의료진들에 의해 빼돌려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엄격하게 관리해야 할 의료진들이 약품을 빼돌린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더합니다. 내부 제보가 아니면 드러나기 어려운 거고 그렇게 해서 드러났을 경우에 강력하게 처벌하는 방식밖에는 실은 없는 거거든요. 이만큼 남겨서 폐기했다 얘기하고 자기가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식약처는 의료인이 마약류 의약품을 다룬 기록과 함께 오남용 감시 시스템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라는 한계를 넘어서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지난해 11월 한 달간 국내로 수입된 위조 명품 등 이른바 짝퉁 물품이 14만 개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위조품에 대해 처음으로 성분 검사를 했더니 무려 기준치의 930배에 달하는 발암물질이 검출됐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외 명품 브랜드 로고가 박힌 가방과 귀걸이가 가득 놓여 있습니다. 디자인은 물론 색상까지 진품을 그대로 베낀 이른바 짝퉁입니다. 지난해 11월 한 달 동안 세관에서 적발한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만 14만 2천여 점에 달합니다. 중국의 광군제,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 등 해외 대규모 할인 행사에 따른 위조 상품 반입 급증에 대비하여 지식재산권 집중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전체 물품 가운데 62%가 중국에서 수입됐고 홍콩발 물품이 27%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11월 한 달 동안 개인이 해외 직구 방식으로 들여온 짝퉁 물품이 2022년 한 해 적발 건수의 36%를 차지했습니다. 관세청이 처음으로 위조품에 대한 성분 분석을 한 결과 피부에 직접 닿는 시계나 귀걸이 등 30%에서 기준치를 넘는 납과 카드뮴이 나왔습니다.
명품 브랜드 디사의 가품 귀걸이입니다. 액세서리의 사용이 금지된 카드뮴이 기준치를 930배가량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낙과 카드뮴 모두 발암물질로 국제암연구소에서 지정을 해놓은 물질인데요. 어린이 등이 그렇게 고농도의 카드뮴 제품을 입에 넣었을 때 급성 카드뮴 중독이 걸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이어폰이나 선글라스, 열쇠고리 등 국내 9개 기업들의 대표 상품을 위조한 물품도 함께 적발됐습니다. 회사의 지적재산권을 침해받는 그런 상황이고 매출에도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카카오에서 인증한 정식 매장이나 공식 매장에서 제품을 구입하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관세청은 위조 물품이 유통질서 교란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단속과 성분 분석 검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교육부가 내년 3월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하는 가운데 수업 등에서 디지털 기기를 많이 쓸수록 수학 성적이 하락했다는 국제 비교 연구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 국제학업성취도 평가가 2022년 실시한 학생 설문 결과를 분석한 2023년 디지털 교육백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백서를 보면 학습 활동에서 하루 디지털 기기 활용 시간이 1시간 늘어날 때 한국 학생들의 수학 성취도 점수는 3점씩 하락했는데 이는 OECD 평균인 마이너스 2점보다 낙폭이 더 큽니다. 최근 SNS에 이쑤시개를 튀겨 먹는 영상이 우후죽순 퍼지고 있어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녹말을 주성분으로 한 초록색 이쑤시개 다들 아실 겁니다. 자, 이걸 기름에 튀겨서 과자처럼 먹는 모습이 SNS의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건데요. 각종 소스나 양념을 뿌려서 먹기도 합니다. 과거 방송에서 연예인들이 이쑤시개 튀김을 소개하거나 시식하는 장면이 나온 것 때문에 이런 유행을 부추긴 것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기해서 따라해보고 싶다는 댓글도 적지 않아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녹말을 주성분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인체에 해가 없다고 추정하는 건 잘못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이쑤시개는 위생용품으로 허가돼 있고요. 식용으로 허가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위생용품으로서 허용되어 있는 안전성 기준에 맞다 하더라도 이쑤시개용으로 이제 버리고 먹지 않는 용으로 설정된 기준치지 만약에 식용이라고 생각했다면 정확하게 섭취량, 위해성 평가 다 해서 기준치가 지금보다 더 엄격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용으로 섭취한다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유해물질의 값이 정확히 표기되지 않아서 먹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 문제가 생긴다 해도 제조사에 책임을 묻기 어려운 만큼 재미로라도 이쑤시개 튀김을 먹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에버랜드가 올해 4살이 된 자이언트 판다 푸바오가 4월 초 중국으로 돌아간다고 밝혔습니다. 에버랜드는 홈페이지와 공식 SNS 채널에서 푸바오의 중국 귀환 시점이 정해졌다며 4월 초 중국 스촨성에 있는 자이언트 판다 보전 연구센터로 옮겨져 생활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야생동물에 대한 국제 규정에 따라 에버랜드는 귀환 전 한 달 동안 푸바오를 별도 공간에서 관리할 계획이어서 3월 초까지만 푸바오를 일반에 공개하게 됩니다. 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를 결정하는 경선 두 번째로 오늘 밤 뉴햄프셔에서 예비선거가 치러집니다. 디센티스 후보의 사퇴 이후에도 트럼프 대세론이 여전한 가운데 헤일리의 막판 추격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강성웅 해설위원 실장과 함께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지난주에는 강추위 속에서도 이 아이오와 코커스에서 확인된 트럼프 지지세를 말씀 주셨는데 뉴햄프셔 경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경선이 트럼프냐 헤일리를 가르는 분수령이 될 거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판가름이 나기 때문인가요? 여기서? 대세가 갈라질 가능성도 꽤 있습니다. 뉴욕타임스 신문의 그 머리 기사 제목은 헤일리가 이것이 트럼프의 하는 마지막 저항이다 이런 뜻을 담았습니다. 마지막 저항이라는 거는 여기서 지면 다음에 기회가 없을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번째 경선이지만
추세적으로 트럼프가 압도적으로 1위를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더구나 이제 사퇴한 디센티스 주지사가 트럼프 지지를 어쨌든 선언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헤일리가 지면 이 경선 동력을 상실할 가능성도 굉장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또 선거는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 거니까 또 상황을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뭐 동력을 상실할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헤일리 전 대사는 끝까지 해보겠다 이런 입장을 가졌죠. 그렇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위한 대관식은 없다. 그냥 통과시키지는 않겠다는 거고요. 자신의 지지자들의 선택 그리고 민주주의를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발 더 나가서 트럼프가 우리의 모멘텀 그러니까 추격의 힘에 대해서 겁을 먹고 있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고 이제는 양자 대결이고 내가 젊은 지도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트럼프가 나이가 78이고 이 헤일리 전 주지사 겸 전 유엔 대사는 52살입니다. 예. 나이 차이가 굉장히 나고 뭐 이러기 때문에 좀 젊은 지도자, 미래의 지도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자기를 부각하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 트럼프는 투표장에 나와서 투표를 많이 해달라. 그래서 표차를 벌려서 헤일리 후보를 좀 따돌리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만약에 경선이 길어지면 본선에서는 어차피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과 싸워야 할 텐데 여기다 선거 자금을 다 쓸 겨를이 없다. 그럴 여유가 없다. 이런 어떤 논리를 가지고 이제 좀 주저앉히려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안보 이슈가 굉장히 공방이었는데요. 네. 헤일리 전 대사는 트럼프는 계속 김정은하고 친하다고 하면서 자기는 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하지만 독재자와 친해지려는 거고 독재자를 찬양하려는 거다. 더구나 이제 오토 원비어 사건을 우리가 잘 기억하는데 북한에 억류됐다가 미국에 돌아오자마자 얼마 있다가 사망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많은 미국인들이 동정심을 가지고 있고 분노를 하고 있는데 이 원비어의 어머니 신디 원비어를 지지연설자로 내세워서 광고로 만들어서 틀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에게 트럼프의 그 북한을 잘 안다는 나는 금방 해결할 거라는 그런 말이 얼마나 허구인지 그걸 이제 정면으로 공격하고 있는데 트럼프는 헤일리가 유엔 대사 시절에 여러 가지 그 미국이 해외 참전하도록 하고 북한을 제재로 이끌어가고 또는 이제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 적극 지지를 해서 돈을 펑펑 쓰게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비판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각되고 있습니다. 예. 네, 뉴햄프셔 중도층이 많아서 헤일리가 역전까지 좀 기대를 했던 그런 곳인데 지지율 차이가 좀 얼마나 나고 있는 건가요? 이게 작년 연말 12월에 굉장히 추격을 많이 했습니다. 뭐 오차범위내까지 추격했다 이런 전망이 나왔었는데 그 이후로 추격이 이제 더 거세지지 못하는 그러니까 62% 대 35% 이런 게 이제 1월 21일, 1월 20일 요 이제 기간에 나왔고요. 또 다른 조사가 이게 지금 마지막 조사 가장 최근 조사입니다. 네. 트럼프는 여전히 57%로 과반을 차지하고 있고 지지율에서 헤일리는 그보다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뉴햄프셔를 바짝 추격하거나 뒤집었다고 해도 이 전국적인 추세는 완전히 상대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이제 후보는 67%가 넘고요. 헤일리의 전국 지지는 12%. 정말 상대가 안 되는 정도이기 때문에 이 뉴햄프셔만 넘으면 트럼프로 확 쏠리고 헤일리는 동력을 굉장히 잃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또 다른 경쟁자였죠. 디센티스 후보가 사퇴를 했는데 이 사퇴가 트럼프에게 확실히 좀 유리한 국면인가요? 그렇습니다. 말로도 디센티스 후보는 나는 트럼프를 지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트럼프를 따라하면서 지지가 올랐거든요. 근데 그게 오히려 발목이었습니다. 발목을 잡았는데 트럼프를 따라하니까 굳이 디센티스를 뽑을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트럼프가 더 잘하기 때문에. 캐릭터가 겹친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상의 확장성이 떨어지는데 마침 그런 것이 숫자로 나타난 게 있습니다. 최근에 그 여론조사가 몇 번 있었는데 그 여론조사에서 이런 걸 물어봤습니다. 만약에 디센티스 후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디센티스 후보가 만약에 포기를 하면 누구를 두 번째로 찍을 거냐라고 물어봤더니 트럼프가 압도적으로 많고요. 62%. 그리고 헤일리가 30%. 거의 절반밖에 안 되고요. 이 조사 말고도
또 다른 조사가 있었는데 보스턴 글로브 신문하고 이제 서포크 대학하고 조사를 한 게 있는데 거기도 57% 대 33%. 그러니까 디센티스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은 대부분이 거의 2배 이상이 트럼프에게로 간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네. 네. 아까 시작할 때 최후의 저항, 헤일리 입장에서 그렇게 표현이 있었다고 했거든요. 뉴욕타임스 신문이. 만약에 이번에 지면 헤일리가 뒤집을 기회가 지금 아예 없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뉴햄프셔가 그나마 추격을 한 곳이기 때문에 또 이게 오픈 프라이머리가 이제 일반 공화당원이 아닌 사람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중도층이 두텁다 해서 이제 헤일리에게 주목을 한 건데 헤일리가 만약에 여기서 지면 다른 데는 더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1월 23일 날 이제 뉴햄프셔를 저 오른쪽 상단에 있죠. 동북 지역에 뉴햄프셔에 있는데 여기 2,429명의 선거인단 공화당의 선거인단 중에 22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1월 23일 날이 끝나면 그 다음에 서쪽으로 가서 네바다가 2월 8일에 있습니다. 여기는 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뭐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월 24일이 사우스캐롤라이나 이 동쪽으로 다시 오는데 헤일리 전 대사가 여기 최연소 주지사를 했던 곳입니다. 그렇지만 여기도 여전히 예를 들어 30대 50 이렇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제 뉴햄프셔에서 만약에 뒤집지 못하면 그리고 그 동력을 사우스캐롤라이나로 가져가지 못하면 이 뒤집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헤일리 전 대사에게 어느 것보다 가장 중요한 지역 뉴햄프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자 이런 상황에서 뉴햄프셔 유권자들에게 바이든 대통령의 음성을 흉내낸 가짜 전화가 걸려오고 있다 이런 소식도 있더라고요. 누가 이런 일을 한 거죠? 민주당 내부일 가능성도 좀 있고요. 물론 민주당의 분열을 노린 다른 세력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일요일 날 저녁 때부터 민주당 사람들에게 좀 많이 전화가 걸려간 것 같은데요. 가짜 전화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음성을 약간 찢어붙인 듯한 그런 음성인데 이번엔 투표하지 말라. 그렇게 하면 트럼프 재선만 도와준다. 11월을 위해서 선거권을 아껴라. 뭐 그런 얘기를 이렇게 바이든이 한 말입니다. 근데 한번 잠깐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It's important that you save your vote for the November election. We'll need your help in electing Democrats up and down the ticket. Voting this Tuesday only enables the Republicans in their quest to elect Donald Trump again. Your vote makes a difference in November, not this Tuesday. 비슷한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러니까 음성을 이렇게 잘라서 붙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데요. 이게 이제 주 검찰에서 뉴햄프셔 주 검찰에서 이거 믿지 말라, 이거 가짜다라고 얘기를 했고 현재 이제 조사를 하고 있다는데 로보콜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걸 이제 자동적으로 전화를 걸게 하고 로보콜. 네. 그리고 이제 이 전화가 누구한테 걸려갔냐면 유권자들인데 아마 민주당 유권자가 좀 더 많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전화 맨 뒤에 번호가 그 캐슬린 설리반이라고 하는 전에 민주당의 그 뉴햄프셔주의 의장인 사람의 연락처로 이게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 이거를 정말 한 것처럼 하는데 그러나 이제 캐슬린 설리반 이 민주당 뉴햄프셔주의 의장은 자기는 전혀 모르는 거고 자기한테 이런 전화가 걸려오는데 이거 가짜다라고 이제 신고를 했던 상황입니다. 네, 가뜩이나 지지율도 안 오르고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좀 그야말로 쿨하게 받아들이기엔 좀 그렇게 유쾌한 뉴스 같진 않고 자 끝으로 뉴햄프셔 경선 우리 시각으로 오늘 밤 시작이 되는데 결과가 바로 나오는 건가요? 이건 좀 하루 걸립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아이오와 코커스는 당원들이 저녁에 퇴근 후에 모여가지고 1시간 만에 뚝딱 나오는데 이건 이제 우리 시각으로 밤 9시가 되겠는데 현지 시각 오전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12시간 동안 투표를 합니다. 뭐 일부에는 밤 8시까지 하는 데도 있는데 투표를 해서 그걸 모아서 그거를 집계를 해서 투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하루 종일 투표를 하고 우리 시각으로는 내일 아침 9시, 아침 10시쯤 이제 마지막 그 투표가 끝나면 AP통신이 독특한 그 예측 조사 방법을 만들어서 그 예측 결과를 미리 우리나라 시각으로 아침 10시쯤 발표를 하겠다고 합니다. 아마 대체로는 트럼프 후보가 우세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막판 그리고 마지막 헤일리 전 주지사의 헤일리 전 유엔 대사의 추격전 그걸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후의 저항 네.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 네, 강성웅 해설위원 실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북한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방북 가능성을 공식화한 가운데 푸틴 대통령이 언제 방북할지 또 방북 시점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러시아의 국내 정치 일정상 오는 3월 러시아 대선 이후가 유력해 보입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북한 매체는 최선희 북한 외무상의 러시아 방문 당시 푸틴 대통령이 빠른 시일 내 방북 용의를 표명했다며 환대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푸틴 대통령 동지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동지께서 편리한 시기에 평양을 방문하도록 초청하신 데 대하여 다시금 깊은 사의를 표하고 빠른 시일 내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방문하려는 용의를 표명하였다. 앞서 러시아 크렘린궁도 외교 채널을 통해 방북 날짜를 조율 중이라고 밝혔는데 러시아 측 입장과 비교하면 북한이 푸틴 대통령 방북에 훨씬 더 적극적인 모양새입니다. 북러 양측 모두 푸틴 대통령 방북을 공식화한 만큼 이제 관심은 방북 시기에 쏠립니다. 우선 푸틴 대통령이 오는 3월 러시아 대선에서 5선에 도전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선 전 방북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에 따라 3월 17일 러시아 대선이 끝난 이후 방북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3월에 대선이 끝나고 바로 직후가 되거나 아니면 5월에 대통령 취임을 정식으로 하고 나면 가장 상징적인 의미로 중국을 방문하면서 북한을 먼저 방문하거나. 지금으로부터 24년 전인 지난 2000년 7월 푸틴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정상회담도 푸틴 대통령 취임 후 2달 만에 이뤄졌습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최근 최선희 외무상의 방러 기간 북러 관계를 새로운 법률적 기초에 올려 세우기로 합의했다고 밝혀 새로운 조약 체결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향후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 발전 방향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여 하면서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국제사회와 함께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특별히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더 큰 책임이 있다는 점을. 푸틴 대통령 방북 논의가 충분히 무르익은 상황에서 실제 방북까지 현실화될 경우 북러 밀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벤트로 활용될 전망입니다. YTN 최두입니다. 오늘 새벽 중국 위구르 자치구에서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해 3명이 다친 것으로 잠정 집계됐으며 사망자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다고 북경일보 등 현지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중국 지진 대망에 따르면 오전 2시 9분 신장 위구르 자치구 북서부 아커수 지구 우스현에서 규모 7.1의 지진이 발생한 뒤 규모 5.0에서 5.5의 여진이 4차례 이어졌습니다. 진앙은 북위 41.26도, 동경 78.63도, 진원 깊이는 22km입니다. 미국과 영국이 홍해를 지나는 상선을 위협하고 있는 친이란 반군 세력 후티 군사시설에 추가 공습을 가했습니다. 후티는 이에 굴하지 않고 상선에 대한 위협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영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두운 밤, 항공모함에서 전투기들이 출격합니다. 미국과 영국이 예멘 내 후티 반군의 군사시설을 겨냥해 추가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후티의 미사일 기지와 지하시설 등 8개 표적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2일 1차 공습 때와 마찬가지로 순항 미사일과 토마호크 미사일 등이 대규모로 동원됐습니다. 현지 매체들은 이날 공습으로 예멘 수도 사나와 여러 주가 폭격을 당했다고 전했습니다. 공습 직전 두 나라 정상은 전화 통화를 갖고 후티의 공격으로부터 민간 선원들을 계속 보호할 것임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Clearly, they talked about what's going on in the Red Sea and the need for a continued international multilateral approach to disrupting and degrading Houthi capabilities. 앞서 후티는 아덴만 해역에서 미국 선박을 공격했다고 주장했지만 미군은 거짓이라며 이를 즉각 부인했습니다. 후티는 자국을 위협하는 미국과 영국에 대한 보복과 함께 국제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تؤكد استمرارها في منع السفن الإسرائيلية أو المتجهة إلى موانئ فلسطين المحتلة حتى وقف العدوان ورفع الحصار عن الشعب الفلسطيني في قطاع غزة. 후티 반군은 가자지구 팔레스타인인을 돕는다는 명분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세계 물류 통로인 홍해에서 상선 공격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해운사가 홍해와 연결된 수에즈 운하 대신 희망봉을 따라 아프리카를 크게 우회하는 경로를 택하고 있습니다. 지난 열흘간 미국과 영국의 거듭된 공격에도 후티의 기세가 꺾이지 않자 미국은 후티의 군사 능력을 무력화할 장기 작전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최영주입니다. 네, 북극 한파 영향으로 전국 곳곳에 한파특보와 대설특보가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쌓인 눈이 얼면서 생긴 빙판길과 도로 위 살얼음에 특히 주의가 필요해 보이는데 한국도로공사 연결해서 실시간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유가연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폭설로 인해 제주의 하늘길은 제한이 되기도 했지만 전국 고속도로에는 통행이 불가한 구간은 없습니다. 제설 작업 부지런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래도 보시다시피 도로 위로 도로 양옆으로 하얀 눈이 쌓여 있고요. 또 빠른 속도로 눈보라가 치고 있습니다. 이 눈길에 주행을 해야 한다면 20에서 50%까지 꼭 감속해 주셔야겠습니다. 순창 지역은 오후 5시 기준 벌써 30cm와 가까운 눈이 쌓였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계속해서 기상 여건 확인하시면서 운행을 하셔야겠는데요. 아예 이 지역에서는 운행을 자제하는 것도 낫겠고요. 또 북극 한파로 인해 말씀하셨다시피 도로 살얼음의 위험이 아주 높습니다. 이 교량 구간 지나실 때는 특히나 더더욱 속도를 줄여서 이동해 주시고요. 브레이크를 밟아야 한다면 짧게씩 여러 번 나눠 밟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현재 15번 서해안고속도로 무안 일대 터널 내부까지 노면 상황 많이 좋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교통안전 당부드리고요. 1번 경부고속도로는 천안 지역에 집중적인 눈이 쏟아지면서 특히나 서울 쪽으로 일대 교통량 급증했습니다. 15km 구간 밀립니다. 25번 논산 천안고속도로도 역시나 천안 방향으로 천안 분기점 부근 지나기는 어렵고요. 상대적으로 약한 눈발이 내리곤 있지만 35번 중부고속도로도 남이 쪽으로 오창 일대 지나기 어렵습니다. 안전띠 착용 잊지 마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수영의 간판 스타 황선우 선수가 국제수영연맹이 선정한 세계선수권 남자 자유형 200m의 금메달 후보로 꼽혔습니다. 국제수영연맹은 SNS를 통해 남자 자유형 200m 개인 최고 순위를 공개했는데 황선우가 1분 44초 40의 기록으로 이 부문 1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난 두 번의 세계선수권 자유형 200m에서 각각 은메달과 동메달을 차지했던 황선우는 이번 대회에서 3대회 연속 메달이자 개인 첫 금메달에 도전합니다. 황선우 선수의 각오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굉장히 더운 날씨와 높은 강도의 훈련 때문에 굉장히 많이 힘이 들고 몸이 많이 아프기도 한데 그래도 잘 버텨내고 남은 2주 잘 버텨낸다면 또 이렇게 도하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북극발 한파가 절정에 달한 하루였습니다. 이처럼 매서운 추위는 내일도 계속되겠는데요.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12도, 칼바람의 체감 온도는 영하 18도까지 떨어지겠고요. 낮 동안에도 종일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계속해서 옷차림 따뜻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대설특보가 발령 중인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눈이 내렸지만 내일 아침까지 강하고 많은 눈이 더 내릴 것으로 보여 빙판길 미끄럼 사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제주 산간의 많게는 40cm 이상, 호남 서부에도 최고 15cm가 넘는 큰 눈이 오겠고요. 충남 서해안에도 최고 10cm의 많은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곳곳에 한파특보가 발령 중인 가운데 내일 아침 기온 살펴보면 서울 영하 12도, 대관령 영하 21도, 대전은 영하 11도까지 떨어지겠고요. 낮 동안에도 예년 기온을 5에서 6도가량 밑돌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 영하 4도, 광주 영하 1도, 대구는 0도가 예상됩니다. 제주도에 내리는 눈과 비는 모레 오전까지 이어지겠고요. 이번 한파는 금요일 낮부터 점차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마치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